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만큼 기대도 컸죠. 하지만 여소야대의 상황과 또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와 같은 복잡한 상황들이 얽히면서 종부세 완화, 또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등 대선 때부터 거론됐던 정책들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난관을 뚫고 부동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양재모 교수, 정동근 변호사,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오늘 좀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종부세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단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국회를 좀 통과해야 되는 이슈다 보니까 국회 통과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뭐 국회 상황은 그렇다 치고 이제 여야의 입장차가 좀 있어요, 교수님. 지금 이게 여당은 일단 정부에서 내놓은 안 자체가 11억이라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상한을 14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건데 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겠죠. 이제 민주당이 이걸 반대를 하고 있으면서 뭐 지금 13억 원에 대한 논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뭐 14억이냐 13억이냐라고 한 문제는 사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대상이 되는 국민께서는 좀 심각한 문제이시지만 1억 원 차이라는 것도 1억 차이로 이제 대상이 되시기도 하고 안 되실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이긴 하시지만 사실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원칙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억을 하든 13억을 하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 이제 국민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제 14억이나 13억이냐에서 종부세를 받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전제가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단순히 공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종부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공시가 그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액에서 공시가가 얼마를 반영하냐고 하는 뭐 70%, 80% 이렇게 현재 약 75%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공시가 현실화율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걸 또 곱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대상이 되시는 종부세 대상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끝에 있는 말단에 있는 금액인 14억이냐 13억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사실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그 공시가 현실화율도 아까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액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골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거래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실제 거래 가액이 없으면 표준화라고 그러니까 표준지라고 하는 걸 산정하고요. 그걸 갖고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이게 이제 종부세인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갖고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검토가 되었느냐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준의 논의가 됐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끝에 가가지고 이게 14억이냐 13억이냐를 갖고 논쟁을 하는 건 실질적으로 국민이 받게 되는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원칙의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외시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었고 이게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뭐 기사를 통해 접하시든 언론을 통해 접하시든 어떤 식으로든 접하셔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어쨌든 현실의 상황은 통과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16일에서 30일까지는 이 신고를 또 접수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 언제쯤 되느냐 아니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올해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원래대로 법을 적용받을지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먼저 원래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13억, 14억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게 사실 이제 내년에 13억이냐 14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14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올해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3억 원 특례 세율을 또 특례 공제 한도를 해가지고 이제 14억을 맞추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13억이냐 14억이냐가 어떤 그 주택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그거 종부세 자체가 원칙적으로 어떤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크게 영향이 없는 조세, 즉 정책 조세에서 실패한 조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당에서 작년에 한참 이제 전 국민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던 2%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그렇죠. 2% 추진하다가 지금 못했죠. 그 상위 2% 1주택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3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게 현실화율 100%까지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95%라고 하더라도 뭐 5% 정도 더하면 한 14억 정도 되는데 결국 이제 2%에서도 크게 또 벗어나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약간 이제 소모적인 논제, 그러니까 보내는 건가요? 크게 영향도 없으면서 사실 에너지는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법이 올해 8월 말까지 이제 개정이 돼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이제 종부세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정들이 있거든요. 종부세 관련해서. 예, 그러면 이제 뭐 9월 초에 적어도 안내문이 발송이 돼야 되고 9월 말까지 특례 대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12월쯤에 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절차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혹여나 또 여야가 이제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뭐 한 10월이나 이쯤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11월이나 12월 다 돼가서 국민들께서 그것을 자진 계산해서 다시 한번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자진해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는 받겠지만 어쨌든 절차가 더 생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납부일까지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정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요. 뭐 이 과정에서 사실 조세 행정력도 엄청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어떤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역시 작년에 2% 논의 때처럼 전 국민적으로 에너지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여야가 어떤 정략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조금 협치를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억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세법 개정안이 매년 이제 나오면 그대로 거의 통과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계속해서 주겠다라는 내용은 아니기는 합니다.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를 좀 보호하고 실수요자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무주택자를 좀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는 있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14억 정도면 시세로 치면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서울 지역일 경우가 좀 많고 서울 중에서도 뭐 강남권 쪽만 제외하고는 강남권 쪽만 이제 종부세를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 반포자이 아파트 네네.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를 좀 계산해 보면 지금 이제 세법대로라면 47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14억으로 이게 상향이 되면은 한 2배 가까이 1,000만 원이 넘는 종부세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반대 상황이죠. 1,000만 원 네네. 정도 부과가 됐던 게 한 늘어난다고 봐도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세부담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게 납부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두 몇백만 배 원을 정도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는지 안 내는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사항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의 의견처럼 1주택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사실 살고 있는 집이고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가 오른 부분 때문에 부과가 많이 되는 측면이 많아서 네네. 좀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서울시 인구가 900만 명 정도고 이 중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자가가 한 1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공제가 3억 원 상향됨에 따라서 부과가 안 되는 사람이 한 9만 명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이제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또 신청을 하게 되는 절차를 겪고 또 세무서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그렇겠죠. 있어서 네. 13억이냐 14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이 상향을 해줄 건지에 대한 결론이 좀 추석 전에 빨리 나야 되는 상황인 건 같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숫자에 대한 어떤 중요성보다는 이거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시장이 좀 너무 방향성을 잃지 않게 뭔가를 정해주는 시안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야가 그러니까 예.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모적인 논쟁이 될 필요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공시가를 그러니까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네. 상위주택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 최상위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그걸 이제 다시 낮추게 되는 건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이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됐다가 특정 주택은 또 적용이 그러니까 그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안을 제시한다고 대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좀 이거는 정쟁이 아니라 좀 국민의 생활과 국민의 주택 그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검토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주택,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어떤 논란들 국회에서도 지금 좀 삐걱삐걱대는 부분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일기신도시에 계신 분들도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기신도시 원래 이제 아마 기대를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번 대책에서 2024년에 마스터 플랜을 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면서 좀 시간이 뒤로 밀렸다라는 어떤 비판들 그리고 당장 왜 반영을 안 해주냐는 어떤 반발들이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는 좀 있는데 그래서 앞당겨달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변호사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뭐 뚝딱뚝딱 그냥 나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얼마 전에 발표한 대책 이후에 사실 이제 정부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예. 또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플랜을 좀 앞당기고 또 국민들에게 주택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간 사과성 발언을 했는데 네네. 근데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봐야 돼요.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이제 도시 계획적 판단이 들어간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공학적인 설계, 이제 도시 공학적인 설계에 해당하는 네, 거고 네. 그 설계가 결국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가칭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네, 나타나는데. 또 국회네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가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법안 통과인데.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23일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했던 말이 좀 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장관직 걸겠다고까지 했어요. 공교롭게 하루 뒤에 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 이제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기 2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또 발의를 하겠다라고 그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2기 신도시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의 이 법안 발의 예고가 네. 과연 이제 당정청의 협의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측컨대는 뭐 그렇게까지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한 의원의 그냥 판단 결정이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제 그 마스터 플랜하고 특별법은 별개의 뭐 프로세스라고 그렇죠. 얘기를 계획이고 해도 하나 법안이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설계가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 용적률을 올리게 되게 되면 그 기존에 30만 가구 이상의 어떤 주민들이 소위 이제 전세란 없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반 시설을 다시 재설계하고 도시를 재정비하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이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소위 이제 도시공학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 기초가 되는 그 플랜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다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당정청이 협의를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2023년까지 당겨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실이 튼튼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해서 관련 법이 통과될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또 국회의 몫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2대 국회와 관련해서 국회 지형의 변화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섣불리 발표를 해서 그것이 여당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런 어떤 정치적 계산까지 고려가 된다고 하면 향후 사실 마스터 플랜이 언제 오픈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변수들이 많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2024년으로 일단 정부는 발표를 했고 1기 신도시 주민분들은 더 앞당겨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해드리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1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지금 약간 빠져나오기 힘든 프레임에 갇힌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을 했을 때는 사실 마스터 플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예, 용적률 500%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부합되는 다른 이제 뭐 뭔가 추가적인 부분들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기대가 엄청 컸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꺼번에 이주를 하게 되면 전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8월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때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8월에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2024년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겠다고 그때까지 계획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를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거든요. 어느 범위로 할지를 좀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한 이제 1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상징성이 있고 가보시면 지금 서울의 뭐 음마아파트나 노후된 다른 아파트들보다 굉장히 인프라도 잘 돼 있고요. 입지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선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도시가 굉장히 노후화됐다거나 살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서 봤을 때도 270만 호 공급에 일단 1기 신도시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30만 호를 이제 용적률을 500%를 주더라도 추가적인 공급이 나오는 이제 순 공급 그 효과는 한 10만 호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거든요. 10만 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에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은 단기적으로 상승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공급적으로는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1기 신도시 주민들과도 좀 원만한 협의가 되려면 마스터 플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게 민간이 갖고 있는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사업성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거 외엔 분양가밖에는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낸 수익으로 그 도시를 재창조할 수 있는 다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또 용적률과 인센티브 뭐 그리고 부합되는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계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정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부분들은 빨리 정해주고 네. 그 외에 좀 큰 그림을 그릴 부분들은 어떤 건지를 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해줘서 네. 이게 너무 언론이나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지 않고 정말 그 지역 주민들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거기 계신 일기 신도시 주민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고 계시고 또 2024년에 마스터 플랜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뭐 공교로운지 어떤지 모르지만 총선이 또 있습니다. 선거가 또 물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오해를 또 낳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뭔가 명확한 부분을 좀 집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서울 근교 지역에 이제 가장 주택을 그렇게 공급하려면 지난 뭐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뭐 전두환 정부까지 네네. 서울 시내 공급을 하겠다는 100만 호,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수없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가장 어려운 점이 택지 공급입니다. 그렇죠. 부지가 있어야 뭐 집을 짓죠. 예, 그러니까 택지 공급이 어려우니까 네. 그린벨트를 푼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계속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네네. 더 많은 택지를 공급해가지고 그 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렇죠. 이제 활용해야 그걸 되는. 네. 기존의 택지를 활용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서 이제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 일기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이 갖는 의미가 네네. 윤석열 정부의 이 재개발, 재건축의 기준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국토부가 이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이게 단순히 그 지역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겠지만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만약에 일기 신도시에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제시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에 공급하거나 인근 신도시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국민이 이해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집중이나 도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무한정 주택을 그러니까 용적률을 늘릴 수는 높여서 없고. 공급을 한다는 건 뭐 예를 들자면 홍콩의 닭장 주택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도시라든지 문화시설의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신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도시가 베드타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과도한 용적률이 들어가게 되면 네네.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어려운 교통난이 더 되는 심해질 수 신도시들이 있다. 잔뜩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걸 촉진하게 되는 거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토부가 갖는 고민이라는 게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건 좀 제가 보기엔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기다려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국가 전체에. 앞당긴다는 것 자체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네. 일기 신도시만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 거고 그러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마스터 플랜이 나온다는 건 특별법이 만들어지거나 이제 절차를 이행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절차는 구청이나 시청이 대부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진행이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 평균 뭐 한 10여 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성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입장 차가 짧아도 있으니까. 4, 5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마스터 플랜이 제대로 빨리만 된다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훨씬 빨리.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실행하는 기간을 단축할 그러니까 수 있다. 예, 그렇죠. 근데 예. 마스터 플랜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예. 빨리 계획을 세웠는데 이행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 잡음들이 생기고.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예. 국민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리고 정확한 절차가 없으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입장에서도 진행이 어렵게 되거든요. 늘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최종 결과물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도록 좀 독려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뭐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됐든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벌써 이 계획이 나왔고 국민들 특히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게 시장에서도 반영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권 아파트 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해요. 지금 9년 7개월 정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수도권 집값도 이제 이 하락 추세에서 같이 속도를 좀 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이런 어떤 실망감이 이제 매물이나 이런 어떤 부분으로 영향을 주면서 같이 집값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건지도 뭐 시장의 측면이긴 하지만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 전에 사실 지난 정권에서 정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경을 썼던 집값 안정. 네네. 근데 막상 또 이제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드니까 또 역으로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하락이냐 안정이냐 이제 뉘앙스 차이 표현을 가지고 좀 불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좀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쓰는데, 근데 이제 집값이 내려서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안정화되는 건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이것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고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는 있는데, 네네.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때 이제 뭐 리모델링을 대부분 추진하던 일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일부는 이제 또 재건축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고, 네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5천만 원까지 찍었던 뭐 그런 이제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던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기 신도시가 이제 수도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수도권 가격 하락에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이 상당히 당연히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과연 이제 일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수도권 전반의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제 금리 인상에 의한 어떤 이자 부담률의 증가, 그러니까 이제 주택 매매 비용의 부수적인 비용들의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 측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한 균형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수요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당시에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서 소위 이제 가격 안정을 도모를 하지, 어떤 인위적인 규제나 제도를 통해서 가격을 억지로 누르거나 틀어막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지난 정권의 규제 정책 중에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물론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최대 6억까지 LTV를 80% 완화해주겠다고는 했지만, 네, 완화했죠. 아직도 유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는 그렇게 풀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요적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조금 강조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가격이 안정화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미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거래 절벽 속에서 간헐적으로 거래들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가격이 내려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 자체가 너무 작다는 네, 그래서 거죠. 올해 8월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주택 거래량 수가 120건을 잠깐 넘었습니다. 역대 최저치인데요. 지금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적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아주 고액 자산가들은 금리에 영향을 안 받죠. 어차피 자기 현금으로 사니까.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주담대 5%, 6% 정도만 돼도 월 상환액이 300에서 330만 원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연봉 1억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주담대 원리금 빼고 나면 한 300만 원 수준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어느 정도 이자가 올라도 내가 그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꼭 주택을 투자용으로 추가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사를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집을 선택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정상적인 거래까지 매매에서 다 빠졌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금리 못지않게 대출 규제도 아직까지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되었던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집값 하락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어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고, 또 금리 인상과 못지않게 대출 규제 측면에서도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말씀 주신 금리 인상과 또 대출 규제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일기 신도시는 역시 국지적으로인지는 잘 판단을 못하겠지만 분명히 낮아지고 있고 이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일기 신도시가 사실 이제 선거 전후로 해서 갑자기 가격이 이제 급등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네. 기대감이 컸었다는 얘기인데 그 기대감이 이제 눈에 띄게 2024년 이렇게 이제 발표가 딱 돼버리고 나니까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부분은 영향을 미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일기 신도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서울의 집값이 이제 하락 기미를 보인 게 이제 네. 작년 하반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 7월까지 굉장히 저금리였다가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1년 만에 뭐 2% 정도 그렇죠. 가까이 하루부터 올랐고,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또 대출도 뭐 전혀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조치까지도 있었던 그때부터 가격이 좀 많이 하락 기미를 보이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작년이랑 올해를 봤을 때 굉장히 주택시장 온도차가 크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규제가 지금 완화된다는 방향성은 있지만 규제가 급격하게 완화된 것도 없고 달라진 부분은 이제 금리 하나인데 네네.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전의 주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짧은 기간 안에 또 주택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 경기 사이클을 좀 보면은 문정권 전에는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다가 그 문정권 이후에 정책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그럼에도 이 하락장이 그렇다면 계속해서 뭐 일기 신도시고 진짜 궁금한 것 지연되고 같아요. 하면서 뭐 계속해서 진행될 거냐. 더 계속 예. 빠질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일단 지금은 일시적으로 금리에 대한 영향이나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뭐 장관께서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주택 가격이 하향이 아니라 그냥 안정화시키고 거래량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라면은 네네. 지금도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네, 뭐 없죠. 자산가들도 많긴 하지만 네네. 지금 가장 거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 가격별로 대출을 좀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이제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가 되는 상황 속에서 15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살 때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 예.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거는 법령 개정 없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풀어준다면은 15억 정도에 있었던 언저리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주택들이 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조치를 지금 하지 않는 거는 좀 더 이렇게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뭐 일기 신도시나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속도를 이제 내지 않고 조금 천천히 가면서 연착륙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5월에 가격이 한번 급등했던 선례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뭐 금리나 대출 규제 자체가 금리는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렸고 앞으로도 좀 올릴 여지를 지금 남겨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7월 들어서 DSR 규제를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또 타이트하게 쪼으면서 또 더 강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오르고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하고 더 강해졌죠. 어떻게 보면 더 강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지다 보니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돌면은 결국은 집값은 뭐 하향 안정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질 수 있는 여지들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 통화량이 증가되고 예. 그에 따라서 이걸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제 이 통화량을 줄여야지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예. 고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미국의 이제 고금리 정책에 따라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결국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네. 주택을 구매하는 요구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수익성이라는 측면이고, 한자는 실제 거주의 측면인데,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금을 넣고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본인이 자산을 다 갖고 있지 않고, 이제 금융 비용을 통해서 이제 에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걸 맞추어서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도모했었는데 이게 고금리가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 목적들은 감소합니다. 그럼 그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그러면 일반 국민,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국민은 자기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 살다가
더 편리한 아파트로 옮기고 또 아니면 신도시에 살다가 그러니까 먼 신도시에 살다가 가까운 서울에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네네. 이제 이런 것이 자연적인 이제 부동산 시장의 형성 과정인데 현재 고금리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국민이 그러니까 본인 자산을 가지고 그걸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주택을 구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네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문화욕구 수준의 향상에 의한 주택 구매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보면 무주택자라고 하는 게 주택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걸 또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 뭐 가계담보대출이 1,000조를 넘어서는 총 규모 금액이 1,000조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부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은 증가하지 않는데 비용은 증가하게 되면 합리적 그 경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거시경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어찌됐건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공급 정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 정책이 옳으냐는 변론으로 하고 공급 정책이 옳다고 판단을 했으면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택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문제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이 상황에서도 계속 상승하게 되면 더 많은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가져갈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와 이 새로 재건축이 되어진 재개발이 되어진 아파트나 공급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주택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능한 한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은 주택 가격의 하락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깡통 아파트 예전에 이제 이게 2004년부터 시작해서 한 2006년까지 반복됐던 일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려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정해진 택지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 보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대책들 뭐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구체적으로 딱 내놓기보다는 시간을 좀 뒀어요. 몇 내에 어떻게 하겠다, 뭐 다음 달에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만 놨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서 음마파트는 뭔가 추진이 좀 되고 있어서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의 바로미터라고 좀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좀 붙일 수 있는 건지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뭐 일단 이제 음아파트가 2002년에 이제 재건축 추진위가 처음으로 결성이 되고 나서 올해로 이제 만 20년째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 좀 우스갯소리로 별명도 많았죠. 음마에서 금마됐다가 뭐 동마로 내려갔다가 금운동 다 나왔던 참 특이한 아파트인데 20년이니까요. 최근 5년 넘게 이제 그 도계위에 재상정이 여러 번 됐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50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었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 들어서서 이게 이제 35층으로 좀 내려갔던 부분이고 35층 룰이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공공임대 부분도 좀 강조를 해가지고 뭐 공공임대 부분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재건축 조합의 수익률 문제가 있어서 사실 주민들하고 또 내부적으로 또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아파트인데. 근데 이번에 지금 얼마 전에 도계위 소위원회를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아마 예상컨대는 한 뭐 9월이나 10월경에 이제 도계위 이제 본안 쪽으로 이제 아마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소위는 통과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텝을 가게 되는 거네요. 근데 소위에서도 뭐 완전히 통과되는 거는 아니고 일부 이제 조금 뭐 돈 간격을 넓힐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건부 통과가 돼가지고 완전히 도계위를 또 통과할지는 사실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소위만 5년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사실 이제 이런 뉴스가 발표되고 하면 사실 이제 시장은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이 기대가 실현이 됐을 때 또 많은 이제 프라핏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은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제 뭐 음아파트 단지 자체의 주택 가격 상승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서울에 있는 이제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음마아파트 자체의 입지만 좀 고려를 해보면 아파트 자체가 일단 대규모 단지에다가 지금 아파트 최고 층수가 14층밖에 안 돼요. 음마아파트가요? 예, 그러면 뭐 그것이 나중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좀 더 이제 층고 제한을 완화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35층만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20층 이상 일반 분양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거기서 14층이니까. 공공 분양 이제 공공 임대 부분이 좀 빠지긴 하겠지만 네네. 그 이제 포션이 많지는 않을 네네. 것이고요. 그리고 입지 자체가 무엇보다도 교육의 열기가 한창 뜨고 노른자 위에 있는 대치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분상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마아파트 나중에 시가가 분상제 밑으로 내려가서 미분양 날 사태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위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미시적으로 호재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상승될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반적인 어떤 금리 인상과 아직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완화되지 않은 마당에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국지적인 상승 압력이 이길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또 유주택자 대출 규제가 풀리면 사실 또 갭 투자가 또 성행을 해서 사실 또 상방 압력이 또 어느 정도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 그래서 뭐 미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를 뒤집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음마아파트 좀 지켜볼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저희 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깡통 전세 좀 짚어보려고 해요. 워낙 전세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보통 뭐 계약 이제 매매가의 한 90%가 넘는 비율의 전세가를 차지하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거를 또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지도 고민이거든요. 특히 전세를 이제 찾는 분들,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이 항상 있어서 이게 최근에 뭐 서울에서도 뭐 다세대 주택 위주로 좀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혹시 뭐 수도권으로의 확산이나 아니면 어떤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작년에 깡통 전세가 의심되는 이런 건에 대해서 좀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깡통 전세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네, 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따라오기에는 지금 좀 힘든 매매가 너무 많이 뛰었죠. 상황이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전세가율이 많이 낮은 편이라서 네. 아파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지방과 그리고 서울의 뭐 강서구나 금천구 빌라 밀집촌들 특히 신축 빌라 위주로 깡통 전세가 굉장히 좀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화면에 네. 보여드리지만 왼쪽 강서, 양천, 뭐 금천 이런 데는 90이 넘거든요. 네. 96.7이면 사실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 숫자인데 네. 이러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겠죠. 근데 노후된 빌라들에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예, 예. 보통 이제 신축 빌라를 지을 때 네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제 택지를 좀 이렇게 마련해서 신축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이제 소위 집장사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성행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빌라는 아파트처럼 분양이 좀 원활하게 되지는 않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거의 분양 가격에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를 먼저 해놓고 예, 그 예. 이후에 그럼 매매자 입장에서는 거의 돈 안 들이고 뭐 세금 정도만 그렇네요. 내고도 내 집 그냥 마련을 할 할 수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빌라는 이제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잖아요. 네네. 신축 빌라가 요즘에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전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신축 빌라를 뭐 이렇게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보통은 분양할 때 네네. 그 전입신고도 확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게 해줍니다. 그 금액 전체를. 그리고 보통 뭐 1년에서 2년 정도의 이자비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래요? 하면서 네네. 이제 그 전세를 받을 수 있도록. 솔깃한데요. 네, 솔깃하죠. 예. 주변에 중개업자랑도 뭐 어느 경우에는 같이 뭐 결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자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사실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너무 좀- 달콤한 네. 매력이 될 수 있어서 네. 의심을 해보고 싶은데 네. 의심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네. 혹할 수는 있는데 네. 너무 이제 이해할 수 없게 좋은 조건이면은 주변의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좀 분양이랑 임차 시세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 부동산들도 한 군데 말고 좀 여러 군데를 돌아보셔서 돌아다니면서.
좀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수습이 안 힘든 되죠. 부분이니까. 예, 물 쏟고 나서 주워 못 담으니까. 네. 교수님도 조언도 좀 해주세요. 뭘 주의하면 좋을까요? 이 뭐 주의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좀 거시적 관점의 경제적 관점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근데 뭐 간단한 네. 논리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깡통 전세나 깡통 아파트 문제가 이제 살아보시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2003년을 시작으로 2008년, 10년까지 이제 깡통 아파트가 가장 처음에 문제가 시작되고 이게 여파를 미치면 깡통 전세까지 가게 되고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예상가액이 존재하는데 네네. 당연히 이게 실물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하락을 하면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담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깡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결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깡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매매 대비 전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매매 대비 전세 비율을 네네. 어느 수준에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수준은 가장 많이 올랐을 때를 전국적으로 보면 약 7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약 75% 정도라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빌라를. 그러니까 이게 신축 빌라를 할 때 이 주변 아파트 시세가 1억인데 이거는 약 뭐 7,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가보시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처럼 짓거든요. 요즘에. 네네네. 그럼 또 아파트와 똑같은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데 75% 이렇게 저렴하게 여겨지는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환가성의 입장이나 네네. 가격수의 그 증가 입장 네네. 이런 거를 고려하면 빌라가 그 정도 수준의 가격이 되는 거는 어렵거든요. 무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빌라가 가지고 있는 비환가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비환가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담보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악화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담보 능력이 아예 상실할 수 있다.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예, 예. 크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달콤한 유혹은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한 여지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회에서 지금 뭐 여야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를 영향을 받고 이 제도에 또 기다리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정책과 법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국회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재모 교수, 정동근 변호사, 김효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